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아베가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일 외교가가 숨가쁘게 움직였는데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일면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조간신문마다 어제 양국의 협상을 평가하는 톤이 정말로 상이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기사, 평소보다 조금 신문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걸 또 보는 것이 신문 보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한겨레 신문부터 봅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제 한일 양국의 이 협상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조간신문 중에 썼습니다. 보실까요? 한일 위안부 법적 책임 명시도 않고 최종적 해결을 선언했다라고 어제 합의의 한계점을 부각해서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제의 회담이 뭔가 진일보했다 이런 내용은 한겨레 신문 제목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이 지적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어제 협상의 한계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보다 조금 톤 다운된 기사를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그래도 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이 관여해서 사죄를 했다라는 부분을 일정 정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지만 역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한겨레 신문과 같은 한계점을 부각했지만 한겨레 신문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한국일보인데 한 톤 더 다운됐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 제목. 일본 정부 위안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 역시 어제 양국 간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하지만 앙금은 남다. 한겨레 경향신문보다는 조금은 더 톤 다운이 됐죠. 덜 비판적인데 앙금은 좀 남아있다. 다음으로 볼 신문은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은 양측의 팩트만을 다뤘습니다. 일면 제목입니다. 아베는 위안부 사죄 반성한다라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새로운 관계를 열자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발언만, 팩트만을 다뤘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돌리면 나오는데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회담의 긍정적인 면을 앞선 한겨레 경향신문보다는 조금 더 부각시켰는데요. 이렇습니다. 위안부 매듭. 위안부 문제가 일단 매듭을 지었다. 조선일보 일면에 이렇게 쓰고서 하지만 남은 건 아베의 진정성이다. 과연 아베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에 들 수 있을지 그의 진정성만이 남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고요. 이 조선일보 제목보다 한 발 더 긍정적으로 나간 것이 바로 동아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위안부 해결 접점을 찾았다. 동아일보는 접점을 양국 간에 찾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제 양국이 합의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일본 외상 발표 내용. 일본군 관여로 다수 여성이 상처를 주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간 이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이 강제성 여부를 일본이 그토록 인정을 안 했는데 어제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사죄하고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세 번째, 한국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투입해서 치유 사업을 시행하겠다. 네 번째, 위안부 문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해 보겠다. 우리 발표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동아일보보다 한 발 더 긍정적으로 쓴 신문은 바로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아베 발언만 인용을 했습니다. 위안부 사죄, 일본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을 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양국 간의 회담이 남긴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양면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뉴스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나돌았던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혼설 맞다 사실 확인했는데 그런데 부인인 노소영 관장 이외에 다른 여성과 사랑을 해왔고 다른 여성에게서 혼외자가 있다.
이렇게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회, 정치, 경제계 지도자급 인사들의 혼외자 문제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편지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획기적인 것이냐 수박 겉핥기식이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일 간에서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적극적인 사죄와 배상 그리고 일본의 강제성 인정을 우리 외교부가 얻어냈다는 것에서 진일보했다라는 분석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법적 책임 문제인데요. 합의 내용은 위안부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동안 일본이 정말 지겹도록 인정을 안 했던 점, 고집스럽게 인정을 안 했던 점은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우리 여성을 동원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막말도 있어서 정말로 열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뚜껑이 열렸었는데 어제 아베가 꼬리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일본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쟁점은 이 법적 책임이란 부분입니다. 물론 과거에 뭐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이런 정도로 일본이 교묘하게 피해하려 갔던 것에 비하면 어제 합의 내용이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 책임이란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이 통감이란 표현이 그냥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지 I'm sorry 정도의 쏘리인지 모호하다. 조금은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죄 부분인데 아베 총리가 직접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라는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라고 어제 합의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베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죄와 반성 이끌어냈다. 우리 외교부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배상 문제인데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돈으로 10억엔 정도, 100억 원이죠. 100억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것 또한 그동안 일본 정부가 민간의 기금을 뭐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찾으려 했지만 일본 정부의 돈으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를 이끌어낸 평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할머니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뭐 저는 할머니들의 실질적인 지원까지 쉽게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이 법적 책임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배상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녀상 이전 문제입니다. 어제 진일보된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별개로 일본은 이제 소녀상 철거할 거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만 과연 합의했다고 바로 소녀상을 철거해 주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한일 양국의 합의 내용 간략하게 분석해 드렸는데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성희 위원님.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겁니까? 이게 자신의 역사관과 일본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MC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상 65년에 매듭지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배상도 아니고 기금으로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이 우리가 법적 책임을 하지 않은 대신에 아베의 사과, 그 다음에 어쨌든 군에 의한 어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돈을 받아낸 거에서는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죠. 3년간 한일 관계에 꽉 막힌 거에 있던 큰 걸림돌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물밑에서는 양국이 상당한 협상과 이거 진전이 이루어졌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죠. 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승리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들은 위임을 했다고 보고 정부가 협상을 3년간 했는데 막판에 마지막에 양국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한 건데 저는 이건 분명하게 진전으로 봐야 된다. 진전으로 봐야 된다. 아쉬운 건 분명히 있지만은 일단은 국제법상으로 이거 일본 정부가 이거를 법적인 체계까지 하기에는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것을 책임을 인정한 것만으로 좀 상당한 진전으로 보고 앞으로 나머지 이거 국내 할머니들과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거에 이게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일본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위안부를 우리 군이 강제적으로 동원한 사실은 없다. 네. 뭐 일각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막말까지 내뱉었는데 어제 이 강제성 부분은 일본이 제대로 인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아베 총리가 강제성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베 총리를 둘러싼 그 보수 그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번 그 양국의 그 타결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수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논란이 된 산케이신문에서는 예. 강한 지금 반대 비난 기사를 써냈다고 그래요. 쌍깨이는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쪽의 보수파들은 또 이게 반대. 예. 왜 우리가 위안부를 인정을 하느냐? 우리가 왜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일본 보수파들에서는 무슨 국가 예산으로 돌죠? 아베 너 개인 돈을 해라. 오. 이런 기사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제 합의 내용으로 아베가 그 내부의 이 보수파들의 공격을 받고 원망을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전체적인 여론은 잘했다, 뭐 타결이다, 진전이 하는데 보수파 쪽에서는 아베 너 돈으로 하지 왜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느냐 이런 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수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국가 네. 세금으로 준다는 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건 외교적인 현안인 겁니다. 지금 국가 간에 이런 사실 저도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웃 우방은 선택할 수 있어도 이웃 나라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 보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없고 일본 이사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 방안 딱 두 개입니다. 전쟁을 하든지 외교적인 타협을 하든지. 자, 전쟁을 해서 우리 일본은 딱에서 속된 말로 일본 수상 앞에 꿇어앉혀놓고 자, 법적 책임 인정해. 자, 다 모두 해. 사과해. 할머니들 앞에 고개 숙여. 하면 좋겠지만 현재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다면 외교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교적인 타협에서는 10대 0, 100대 0의 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고받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안은 외교적인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법적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과거 사사일 2012년에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 때 한 내놓은 안이 있어요. 예. 민주당 정권은 상당히 좀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부했어요. 그 건보다는 민주당 정권 때 내놓은 사사의 안보다는 더 진보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한다. 이번엔 도의적인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이란 표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왜 법적인 표현을 못 넣느냐라고 했지만 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진보는 한 단계 앞서 나간 건 맞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 측 할머니, 예. 우리 측 민간단체에서 또 소송을 걸 때 우리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본의 극보수파들이 공격해올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 문제, 정말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이 정도로 타결하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논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제 합의됐으니까 소녀상 철거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 기자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소녀상 철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외교부가 소녀상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 혹은 시민단체와 설득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어서 이 소녀상 문제 철거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하나의 논란이 됐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전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을 가보면 독일이 과거에
잔혹한 행위를 했었던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그런 기념비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일본이 사죄를 하고 일본이 뭐 10억 엔을 냈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 즉각적으로 소녀상을 대사관 앞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둬야 하느냐? 문제가 남았네요. 왜 양측의 합의 발표에 물론 문이나 성명서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양측의 장관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왜 이게 들어갔어야 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소녀상 철거? 예. 어제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이제 잘 표현했다고 보거든요. 국가 간의 정부 간의 합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세워놓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정부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예. 우리 정부가 약간 미스한 게 크다고 저는 보는데 안영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정부로서도 일본 내 우파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일단 남아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양보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이 기자들한테 했던 말 보면 기가 차죠. 일본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일본 정부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뭡니까? 했더니 잃은 것은 10억엔? 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거 하나도 없다. 우린 돈만 좀 내주면 된다. 돈으로 다 해결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거창스러웠던 그 소녀상 문제, 요거까지 해결이 한국 정부가 알아서 떠안고 갔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자승자박 대일 외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박 대통령이 뭐 아베 수상 본청 만청 막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싸늘하게 대해왔었던 이런 대일 외교의 결론이 결국 이 정도인가. 이건 대통령이 어떤 전략과 어떤 관점으로 지금까지 일본을 대해왔었는지에서 퀘스천 마크가 남을 수밖에 없게 지금 됐다는 걸 하나요. 그리고 부족하고 아쉬운 협상, 뭐 말씀 다 했습니다만 법적 책임 없고 대독 사과한 거고 배상이 아니라서 기금 조성한 거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소녀상 문제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간의 갈등 문제로 남겨져 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쉽고요. 예. 중앙일보 오면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데 예. 양시위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묶은 삼각동맹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군국주의 길을 걸으면서 저지른 이 인류에 대한 만행을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정책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 자유대가 해외 파병 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이 길을 가면서 일종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해결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자승자박, 어떤 전략과 어떤 관계로 앞으로 10년 동안 한반도의 국방, 외교, 안보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단순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저는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임일선 변호사님, 이 일본과의 관계를 언제까지 뭐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급박한 심정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소녀상 문제예요. 이미 이 합의문에 합의문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이 합의문이 충분히 진일보한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 하에서 그에 대한 반론을 재반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외교적 문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지만 사실적 법적 책임인지 실질적인 법적 책임인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사실상 법적 책임 언급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책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란 표현이 들어가 있고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결국 일본 정부의 출연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상의 법적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예컨대 저와 김진 앵커가 막 싸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김진 앵커한테 제가 미안해. 책임을 통감해. 돈 줄게. 그러면 이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거죠. 내 잘못이야. 책임을 통감해. 돈 줄게. 비록 법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외교에서 그 정도 마지막 자존심은 미래를 위해서 양보해줘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왜 외무상을 통해서 하느냐. 대리사죄도
그동안의 아베 총리의 성격을 볼 때 스스로 먼저 그래도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쓴 점, 그리고 일본의 내각 총리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볼 때 이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왜 쉽게 합의하냐? 지난 정권 사람들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93년에 배선 문제 언급 안 하겠다고 천명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98년에 일본 가면서 배선 문제 언급 안 하겠다고 천명해서 예.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 정부 뭐 하냐? 배선 문제 어떻게든 논의를 하든 해석을 하든 해라라고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YSDJ 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 없고요. 그 다음에 외무상 앞뒤말이 한국이랑 일본 다르지 않아? 그 정도 정신 승리는 인정해야지. 그러면 일본 가고 제가 죄송합니다. 굴욕적인 외교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일본 내부의 설득력도 필요하다. 당연하습니다. 그 네티즌들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도 마음이 아프니까 가서 골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예, 머리 아프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녀상 문제. 안타깝지만 소녀상 문제는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또한 협상의 대상으로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아베의 진정성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정면에서 합의를 하고 또 뒤에서 딴말을 했던 아베의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도 아베가 계속 진정성 있는 사죄의 행보를 보여갈지 온 외교가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아침을 달구는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그동안 사실 풍문으로만 돌았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한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혼한대.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풍문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개인 사생활이고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기 때문에 그게 뉴스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최태원 회장이 한 일간지에 직접 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밑에 저희가 뉴스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는 것처럼 최태원 SK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인 노소영 씨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나겠다. 이혼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인정을 했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노소영 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여성과의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그 혼외자는 6살 난 딸인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때문에 온 국민이 이 사회적 명망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도자의 혼외자 문제로 고통을 겪었는데 또 한 번 혼외자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일간지에 쓴 편지 전문을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자연인 최태원 이런 말을 썼어요. 한간의 소문대로 제가 아까 풍문이라고 했는데 한간의 소문대로 최태원 회장도 이 풍문을 들었던 모양이죠.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왔습니다. 풍문이 맞았네요. 노소영 관장과 10년째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 과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명백히 노소영 관장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인 것은 분명한데요. 법적으로. 외도를 한 셈이죠. 그러던 중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외자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세상에 숨겨왔습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몇 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제가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 중 하나가 솔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스스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제 해지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 관장과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남은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이게 말이 좋아서 고백이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상은 법적 관계가 부인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두고 숨겨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보도가 생각이 나요. 한 7, 8년 전인가 한겨레신문에 엄청나게 큰 삼면 톱인가 최태원 회장 이혼 결심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결심이라는 게 어떻게 그 톱 기사가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7, 8년 만에 실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 해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최태원 회장 올해 큰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감옥에서 사면을 받아서 복권이 돼서 지금 경영일선에 복귀했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어떤 경영에 관련된 코드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본인의 그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를 하고 아주 내년부터 아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예. 갖다가 노소영 관장과의 아마 이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예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아예 공개해버리면서 이 상황을 아예 노출시켜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낸 편지 같습니다. 사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결혼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또 재벌 2세와의 결혼으로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런 점들이 결혼 생활에 조금은 어려움과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미국 유학 중에 만났다고는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다 그것이 정략적인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 공개된 사회에서 정략 결혼이 있을 수 있나? 옛날에 왕자 공주가 몰래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세간의 시선이고요. 그 두 사람이 스펙으로 보면은 재벌가의 아들과 현직 대통령의 딸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경력으로 만나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만 한간에 흘러나오는 소문으로는 둘이 어떤 성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예. 성격 차이가 심하고 그렇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냥 산다 하는 그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것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 최태원 회장이 사실은 다른 여성을 만나서 아이까지 혼외자가 있다. 혼외자가 있고 그런 것도 일반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개하고 노출함으로써 그거를 그 선택을 하고 이혼은 이제 확실하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맺어진 결혼에 어떤 예상된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점점 씁쓸합니다. 아니 저는요 조금 박용진 대변인 이런 기사가 불편한 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내 혼외자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최태원 회장의 오늘 이 편지가 낫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년 전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자식으로 결국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의 이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렸는데 또 재벌 오너의 혼외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 조금은 전 불편합니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안쓰럽죠? 안쓰럽다. 저랑 정반대예요. 정반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누이 제가 강용석 씨의 루머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랑을 감추기 위해 사랑이 아니었고 그냥 그저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서로 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이었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우리가 봐줘야 된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공인으로서의 최동욱과 사인으로서의 최동욱의 공간을 우리가 별거로 봐야 되고, 이번에도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서두를 그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나의 사생활 영역인데 공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안쓰럽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 그리고 축복받아야 될 아이의 탄생 이런 것이 어쨌든 이 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고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야 될 부부관계가 어쨌든 뭐 저도 결혼생활 15년째를 하고 있습니다만 싸우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10년 넘게 의지하지도 않고 거의 사실상 별거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지옥이었겠다, 불행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안쓰럽고 예. 또 이 상황을 본인이 공인이 아니면 사적으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제 남은 건 사실은 장성한 아이들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될 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인간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다 지어가는 부분이 참 쓸쓸하고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좀 별개로 일단 본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쿨하게 이 문제를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일단 본인이 예. 나 잘했다라고 뻔뻔하게 나서는 것도 아니고 예.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과 존재하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고 예. 기존의 가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오 최태원도 그랬어? 하고 이제 보는 정도로 그 우리가 일부러 관심을 좀 안 가져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대신 당신이 사면받고 복권돼갖고 기업 일선에 왔는데 그렇게 해서 경영 일선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던 것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뭐 정권 바치기 위해서 예. 기업 운영을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매우 쳐라 이렇게 돼야 되지만 예.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 정도 선에서 토닥토닥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가 좀 무책임한가요? 최동욱 검찰총장 때와는 좀 사안이 다르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렇게 임수연 변호사님은 SK에 대해서 좀 잘 아시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예. 박형진 대변인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은 얼마든지 그건 옹호해준다라고 예. 강용석 변호사 때 말씀을 하시더니 말씀을 지키시네요. 네.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은 나는 옹호해주겠다. 예. 근데 두 분의 파경설은 말씀대로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계속 늦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혼을 결심했네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뭐 이러면서 조금 계속 미뤄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혼이 거의 가시화됐다라고 할 무렵에 최태원 회장이 또 구속이 되고 예.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그때 좀 전에도 지금 서울중앙법원 서관에 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서관에 이제 딱 등장할 때 노소영 관장이 나타났네. 그러면은 아직 이혼이 멀지 않았나? 이혼이 그러면 뭐 그냥 소문이었나 보다. 라면서 또 그러게요. 약간 이혼설도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여성분이 누군지도 소문이 파다하게 어느 정도 나 있어요. 예. 굉장한 미모의 미국에 살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난 일단 최태원 회장은 저는 그때 이 구속 얼마 전에 이제 가석방돼서 나올 때 그 사건 때문에 변호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되게 남자다운 성격이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아니고 남동생인 다른 최 회장님이 한 행동으로 해석해서 분명히 자신의 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야 동생이랑 싸우는 모습 보여서 뭐하니 내 걸로 다 하자 예. 더 이상 싸우지 마 하고 변호인들한테 지시를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이요. 딱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에서도 이분이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구나. 어느 정도 진짜 남성답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분도 오죽 괴로웠으면은 신문에 이런 편지까지 썼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이해는 안 가는 게 편지를 쓸 거면은 그냥 법률 서면으로 법정에 내시지. 예. 어떻게 그걸 신문에 내셔갖고는 세상에 차라리 소송해달라고 법정에 내시지 어떻게 이걸 세계일보에 내갖고는 온 국민이 알게 만듭니까? 이러면 노소영 관장은 뭐가 됩니까 정말? 노소영 관장은 뭐가 되느냐? 정말 얼마나 믿겠습니까? 차라리 예. 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난
여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이거는 뭐 어떤 협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의 개인적 신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때 가석방돼서 나올 때 왜 딱 성경 들고 나올 때도 아마 개인적 신념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나는 내 죄를 세상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한테도 고백하는 길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하신 걸로 좀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오소영 관장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해질 것이다. 아니, 여자 입장에서 아마 너무 그런데 부끄러워요. 예. 아마도 그에 대해서는 네. 제가 언론사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저도 뭐 100%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세계일보가 아마 취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특정 언론에다만 이걸 보낸 걸 비춰볼 때 세계일보가 취재에 들어가고 기사를 곧 쓸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심경을 충분히 토론해서 나를 알리는 게 낫겠다. 나의 솔직하게. 마음 알리게 솔직히 알리는 게 예.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정에 보내드리라는 왜냐하면 걸. 세계일보에서 그냥 툭 던지면 나중에 이제 변명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 토로가 되는 건 좀 개념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선제적인 방어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영역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보도를 보면서 갑자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식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결혼한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대통령 아버지를 뒀던 분들의 결혼 생활이 거의 순탄치가 않아요. 예. 거의. 뭐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은 뭐 다 알다시피 그렇고, 뭐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혼율이 뭐 한 3분의 2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네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평상 우리 일반인들의 이혼율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배 이상 이혼율이 높다고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그 왜일까?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들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굉장히 일반인과는 같은 사랑을 통한 결혼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가의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재벌가의 아들과 대통령의 딸 누가 보더라도 약간 정략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이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자꾸 제가 기자적 관점 이야기하는데 이제 관점은 과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태원 회장 1남 2녀 두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결혼사의 그런데 관점인데요. 대한민국의 5대 재벌 중에 한 명인데 예. 미국은요 이혼하고 싶어도 남자 이혼 못합니다. 재산 분할 겁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보통 결혼할 때 씁니다. 각서를 씁니다. 각서 써가지고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 얼마까지 안 주겠다. 예. 그런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아요. 혼인전계약이죠. 재벌들이요. 그 결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사전 각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노소영 관장이 재산 얼마 요구할 때 그게 과연 타당할 것인지 예. 이게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소송이 벌일 수도 아마 있습니다. 치열한 쟁점이 될 게 네. 왜냐하면 노세영 예. 관장 쪽에서는 SK텔레콤을 나와 결혼한 바람에 지금의 SK텔레콤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될 겁니다. 아니, 제가요. 그럼요. 그때는 한솔 뭐 되게 쪼만했잖아요. 아니, 저만 좀 쿨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저만 남자답지 못한 건지 저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정성희 위원님 보세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특히 재벌가들 얼마나 사생활이 빤듯하고 도덕적이지 못한가.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갈 것 같은데 세 개만 케이스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그다음에 차영 씨와의 관계에서 자식 문제, 혼외자 문제.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아까도 말했듯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외도를 통해서 아들을 두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물러난 사건.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재벌 오너면 그에 따른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신념하에 기업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쨌든 본인의 안타까운 혼인관계는 이해하지만 뭐 이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혼외자를 낳은 것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저만 쿨하지 못한가요? 우리 중에서 제일 어린데 예. 제일 보수적인 아직 결혼 생활 제대로 안 아니, 했어요. 5년만 있어봐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하는데 정순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동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 예. 이것은 이제 대기업 오너라는 것이지만 분명히 사생활의 영역인 건 틀림없고요. 예. 아마 본인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는 한 이혼설이 10년 전부터 나오니까 본인이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이혼을 원했을 거예요. 이혼을 원했고 노소영 관장도 뭐 같이 이미 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이 깨졌습니다. 예.
거울이 깨졌으면 그 깨진 거울을 사실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 거울을 붙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들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이들은 10년의 과정 중에서 다 책임을 질 만큼 그게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산 문제일 텐데 재산 분할 때문에 이제 쉽게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최태원 회장이 아마 언론사 층에서 이런 요구가 어떤 이런 데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 결혼은 사실 끝난 결혼이라는 걸 딱 그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예. 그 이혼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 사유를 자백했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최태원 SK 회장의 이 심경 고백 편지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뉴스였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좀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 어제 5개 후보군을 제가 말씀드렸고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민주소나무당의 전율을 느낀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고의적 거짓말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흘렸다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은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더민주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더민주당. 안희원 전 의원님, 네. 결국은 안철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도로민주당인데 네. 도로민주당인데 어떤 민주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다. 글쎄 더 영어에서 더라는 것은 유일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예. 더 민주당 하면 유일한 민주당일 수도 있고 더 민주적이다. 글쎄 더 민주적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제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이 당명을 지키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작전이 007 작전 같았습니다.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이 의결됐어요. 그러면 당무회의를 열어야지 이제 전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가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걸 극비에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의 법률위원장을 과천의 선관위 앞에 대기시켰습니다. 예. 왜? 먼저 이제 서로를 내는 자리를 차지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의결했다는 것을 알려졌을 때 제3자가 선관위에 먼저 등록해버리면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원외 민주당처럼. 그렇죠. 민주당을 뺏겼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법률위원장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먼저 있고 예. 그래서 당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전화를 걸었겠죠. 이제 밀어넣어. 예. 그래서 밀어넣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런 의미를 이제 약칭이 더 민주당으로 약칭을 하기로 했는데 선관위에서 야 약칭 신고는 스톱. 하지 말아라. 당분간 하지 말아라. 왜? 민주당. 현재 민주당 당이 있습니다. 있죠. 이 민주당에서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인데 더 민주당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름이 글씨가 2개 이상 겹치면 안 된다라는 예.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주당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깝깝해지는 겁니다. 깝깝해지죠. 약칭을 쓸 수가 없게 되죠. 이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라 쓰든지 불어민주당을 쓰든지 예. 이렇게 호남 분들이 불어를 잘해요, 사실은. 그래 불어, 이래 불어, 저래 불어. 그렇습니까? 아직은 또 불어 전공인데. 예.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을 예. 전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름이 저는 솔직히 내년 총선 4월에 이 당명도 또 사라지지 않을까. 제가 아마 작년 가을 이런 했던 이야기가 납니다. 내년에 총선에는 분명히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은 없을 것이다. 예. 선거지에. 그런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내년 선거지에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또 한 번에 이게 있을 겁니다. 저희 이름을 보니까 9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지났잖아요. 20년 동안의 당명이 이른바 민주당 계열 당명이 11번째입니다. 11번째. 11번째. 2년마다 당명이 바뀌었어요. 예. 2년마다. 또 선거철 앞두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당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약칭을 넣고 굉장히 고민이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서두르는 겁니다. 본래는 2월 1일자로 바꾼다 했는데 굉장히 10일 안에 바꿨어요. 예.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새정치연합의 이름을 빨리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이 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기사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더불어 발음도 잘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과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인가라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외에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등록된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더민주당 이름을 사용금지 가처분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원외 민주당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더민주당 약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까지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자 더민주당을 못 쓴다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정한 의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남아 있는데, 이 뉴스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첫 번째, 두 번째 관점 제가 제대로 짚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95년부터 지금까지 당명을 12번 바꾼 거에 대한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오리지널 그거는 그 김민석 의원이죠. 예. 민주당에 가져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려도 이제는 집이 없어진 거예요. 본인의 집이 없어져가지고 하게 된 거는 본인의 그런 수많은 이합집산, 그 다음에 정략적인 어떤 뭐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 번 당명을 바꿨던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복수를 받는다든가 뭐랄까 그 자업자득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어저께도 있지만 우리는 뭐 한참 놀아놨어요. 소나무 민주당 특히 저요. 민주소나무당이 예, 예. 민주소나무이 좋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 미리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취지라고 했는데 그렇죠. 민주소나무당이 좋을 리가 없죠. 좋을래야. 그래서 그 같이 가자 또 뭐 그 좋게 해석하면 연대하자. 함께 가자는 뭐 영어로 하면 솔리데리티 예.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한데 정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지금 오늘 문재인 대표도 얘기했지만 더욱더 고립되고 축소되고 예. 자기들 말대로 더 작고 단단하게 고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모습은 함께 가는 더불어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지금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출발부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그 이름도 못 쓸 것 같죠. 정말 어떻게 될지 그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만큼이나 깝깝한 상황입니다. 저희보다 더 고민이 많을 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박용신 전 대변인, 일단 당장 명함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지금 파던 명함을 일단 못 쓰게 될 것 같고 새로 명함을 맞춰야 될 건데, 여기서 여러분 뉴스를 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오늘 원외 민주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 더민주당 약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갔는데, 원외 정당이 국회 내에서 뭔가 국회 시설을 사용하려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현역 정당 소속 의원이 추천 혹은 이 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외 민주당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이른바 주선한 분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 출신 의원이 이걸 또 주선했다고 하니까, 과연 이 더불어의 의미가, 일단 명함 바꾸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나마 명함만 바꾸면 되는데요. 네. 그 다른 후보자 어제 저한테 카톡 하나 온 거 보니까 거의 울상이더라고요. 울상 왜요? 현수막 몇백만 원 현수막 걸었고 어깨띠, 명함, 그다음에 점퍼에까지 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거 다 어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카톡 꺼버렸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답이 없다. 뭐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 재밌는 거, 한나라당이 아직 있는 거 아세요? 한나라당이 있습니까? 한나라당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바꿨는데 저기 영남 어디쯤에서 우당탕탕 해가지고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난 지방선거에도 한나라당 이름으로 움직였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등록한 뭐 김민석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오늘만 기다린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다시 민주당으로 유턴해 오는 날을 기다려서 오늘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과시할. 근데 한나라당으로 다시 새누리당이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당명의 애정을 가졌다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보수 정체성, 영남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세력의 어떤 그 정치적 정체성을 그 지지하고 함께 썼던 거고요. 인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나타났든 말았든 간에 돌아갈 생각도 없고 세력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도 않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왜 이런 알면서
알바 끼려고 일종의 오늘만 기다렸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다시 돌아가느냐.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한 이 내부의 혼란 상황.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근거를 두고 있었던 과거의 민주당, 예. 새천년 민주당 이 어떤 기억,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과거의 어떤 그 공통점을 찾아서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란 이름이 뭐 부르기 좋다, 민주당이란 이름이 정체성이 훨씬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그런 난관이 있는데 왜 다시 그리 가냐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간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까 우리 정성희 의원께서 잘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투게더라기보다는 예. 솔리다리티,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 연대예요. 계층 간 연대,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약간 진보적 색깔의 강화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사회적으로 약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회적인 연대를 확장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손혜원 위원장은 그런 말 안 했는데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이 더 해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전달 안 했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이런 의지가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함 10번도 더 바꿀 수 있다. 예. 과연 이 더불어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선거 때인데 그럼 선거 때는 보통 저희 방송사에서 약어를 쓰는데 뭐 새누리당은 새, 민주당이면 민 쓰는데 뭐 더 이거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결정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더민당. 예, 그래픽 의뢰해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표 간발의 차 1위 탈환. 안철수 덕분 어부지리다? 김무성 대표가 엊그제까지 1위였는데 1위를 그렇다면 뺏겠다는 얘기일까요? 8개월 만에 대선 주자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김무성 대표가 1위를 수성하나 싶었는데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네, 문재인 대표가 1위로 17.6%로 1위에 올랐고요. 김무성 대표가 17.1%, 안철수 의원이 16.5%. 여기서 오른 사람은 그런데 재밌는 건 안철수 의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기존 지지율에서 떨어졌고, 그런데 문 대표가 떨어진 것보다 김무성 대표 떨어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표 1위를 탈환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영환 전 의원님.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이 빠졌죠.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그 빠진 게 안철수 의원에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문재인 대표 빠진 건 그렇다 치는데 왜 김무성 대표 빠진 게 가야 되느냐. 한데 예. 사실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안철수 신당에 나오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10%, 많게는 10%, 적게 한 5% 이상 빠진 게 나옵니다.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자층과 새누리당 지지자층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층이 김무성 대표를 또 대권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문재인 대표 빠진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대표 지지층, 열렬야당 지지자들, 또 좀 더 강경한 진보적인 그런 층들은 결집된 성향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과거 리얼미터 하면 6에서 7% 사이였습니다. 거의 10% 올랐다는 것은 또 무당파층에 있던 분들 가운데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약간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으면서 그분들이 지지하면서 거의 10% 이상 급상승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임윤선 변호사님.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 김무성 대표가 또다시 그 전략 공천 문제나 그 단수 추천 문제에 있어서 조금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지지율의 반영에 대해서 좀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무성 대표가 조금 후퇴하는 듯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문재인 대표보다 오히려 더 빠진 건 아니냐. 그런데 궁금한 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죠? 이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 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약간 그 치고받는 게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은 포장지만 바꾼다고 되나요? 점점점 뭐 이렇게 하면서 당면 개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아침에 추미애 의원과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 거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막 맹공을 퍼붓거든요. 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적 색깔을 강화하면서 중도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 맞고요.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신당을 통해서 어떤 그 새누리당에 가 있는 어떤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지금도 그런 효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당층으로 빠져 있었던 무응답층도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권 전체 확장 전략으로 맞춰 가다가 나중에 어떤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야권 전체의 어떤 야권 단일 후보든 통합이든 이런 것들을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아침처럼 우당탕탕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그른바 범야권 지지층이 실망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어구질이 누가 얻느냐면 새누리당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안철수 의원의 효과로 새누리당이 약간의 마이너스와 피해를 보는 것이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이것이 정상화 과정이다. 연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의혹을 받았던 몽고식품의 회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두고 영혼 없는 사과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110년 역사의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의 김만식 명예회장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준비가 안 됐네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저의 진행에 편안히 몸과 마음을 맡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내용에서 김만식 대충 명예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 사실은 임순 변호사님, 110년 역사의 몽고 간장, 우리 기업에 110년 역사가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건데, 네, 맞아요. 이번에도 또 이 재벌 회장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아니할 수 없는데,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을 결국 인정을 한 셈이돼요. 110년인 거 보니까 이분도 연세가 많아서 그렇지 한 2세는 2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2세는 2세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뭐 영상이 안 나와서 영상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엿새 만에 이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14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고 해요. 14번이나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영상 준비됐대요. 영상 준비됐대요. 그럼 영상 보고 그다음에 코멘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사태는 전적으로 저희 부족함에 벌어진 일임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매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진심으로 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를 하신긴 했는데, 네. 임순 변호사님, 네. 좀 어떻게... 일단 저분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들도 예. 몽고 회장의 대표도 같이 사과를 했는데, 모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다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운전사 집에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 다음에 이제 약속하시기를 아들이 약속한 거죠.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그리고 이 권고 사직한 직원도 복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엿새 만이죠. 아마 그 엿새 동안 불매 운동이 계속된 동안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나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인성을 보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 가서 행동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비록 그분들이 나보다 단지 벌이가 적다는 이유로 막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예. 나보다 벌이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시를 당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운정지사가 이 정도까지 분노에 차서 언론에 공개를 했다라는 건 그건 한두 번 당한 수모가 아닐 겁니다. 예. 참다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런 걸 냈을 텐데요. 참 아마 연세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성격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바뀌진 않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걸로 인해서 행동을 타의에 의해서라도 조심하게 됐다니 저는 이분 좀 어쩌면 다행이다 싶네요. 좀 예.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을 텐데. 아니 근데 뭐 연세 들어서 진정은 이제 찾기는 힘들고요. 예. 예, 그거는. 예. 국회에 신화적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못된 국회의원이 있었나 봅니다. 하도 기사를 괴롭히니까 기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견뎌면서 갓길에 세워놓고 예. 당신 혼자 운전하고 가시라고 그냥 갓길 넘어서 가버렸던 아, 실화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래 사람 대하는 게 그 사람 인격입니다. 예. 마포대교에 던져진 차키도 꽤 많대요. 아, 네. 마포대교에 열받아서 방울 여기서 던져버렸 나오다. 답니다. 왜 이 국회의원 운전기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2015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새해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원숭이들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이 한복을 곱게 입은 원숭이 한 쌍 조형물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설치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벌써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숭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정겨운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원숭이 하면 왠지 좀 정겹습니다. 또 인류, 사람과 가장 또 가까운 포유류이기 때문에 내년 새해에는 왠지 사람 냄새 나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